이것은 현대사에 관한 가장 어두운 진실 중 하나다. 미국에게 전쟁은 결코 생존, 정의, 자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에 관한 것이었다. 각 분쟁은 무기와 군인들의 전장이자 금융기회의 무대가 되었다. 평범한 시민들이 아들들을 죽음으로 보내고 가족들이 식량을 배급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금융기계는 조용히 유혈 사태를 이익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미국은 단순히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다. 나는 전쟁을 수익화하는 법을 배웠다. 비극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금융 체제를 형성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법을 말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1914년 발발한 이른바 대전 다짠 인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처음에 미국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피를 흘리며 고갈되어 가는 것은 유럽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모두 끔찍한 속도로 인력과 자금을 집어삼키는 갈등에 갇혀 있었다. 수백만 군대가 진군했고 수천만 발의 포탄이 쏟아졌으며 그 비용은 어느 정부 재정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갔다. 바로 그곳에서 미국은 첫 기회를 포착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미국 산업과 미국 은행들은 민주주의의 무기고이자 대출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JP 모건 같은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은 영국과 프랑스 정부와 전례 없는 거래를 체결했다. 모건만 해도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주선하고 구매 대리인 역할을 하며 미국산 밀, 철강, 석탄, 군수품을 대서양 건너로 공급했다. 당시 수십억 달러는 연방 예산 자체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규모였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에는 이자가 붙었다. 서부 전선에서 터진 모든 포탄에는 TNT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업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담겨 있었다. 미국은 1917년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지만 그때 이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전쟁의 결과와 얽혀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패배하면 월스트리트도 패배하는 셈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 안보와 금융 이익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일반 미국인들은 자유채권, 리버티 본ds를 사는 것이 애국적 의무라고 설득당했다. 감성적 선전으로 마케팅된 이 채권은 시민들에게 저축을 정부에 빌려줄 것을 촉구했다. 포스터에는 삼촌 샘, 앙클 샘, 이 손가락을 뻗으며 내가 너를 원한다, I want you, 고 외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유명 인사들은 도시를 돌며 채권 구매를 호소했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채권 구매로 전환 가능한 절약 스탬프를 모으기 위해 동전을 모았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 전체가 전쟁을 위해 재정적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어두운 현실이 존재했다. 소액 저축자들이 몇 달러를 빌려주는 동안 진정한 승자는 최상위에 앉아있던 은행가들과 산업가들이었다. 공장들은 호황을 누렸고 이익은 급증했다. JP 모건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리고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졌다. 전쟁 자금은 금이나 세금만으로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이 보증하는 채권을 대중에게 판매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메커니즘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면 동일한 모델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럽이 다시 혼란에 빠지자 미국 산업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급성장했다. 루즈벨트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군수공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941년 12월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을 때 이미 미국 공장들은 전속력으로 가동 중이었다. 전 세계가 본 적 없는 규모로 군함, 비행기, 전차,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핵심은 자금 조달 시스템도 완전히 가동 중이었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전쟁 채권을 발행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를 보증했다. 일반 시민들은 다시 한번 애국심 차원에서 저축을 투자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8,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전쟁 채권을 구매하여 1,850억 달러 이상을 모았다. 이 금액은 전쟁 총비용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규모였다. 금융 시스템은 희생을 투자로 포장하고 시민들을 최후의 대출자로 만드는 공식을 터득한 셈이었다. 한편 보잉, 제너럴 모터스,
포드 같은 기업들은 민간 생산에서 효율성과 무관하게 이익을 보장하는 군수 계약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자금을 선지급했고 공장은 무기를 생산했으며 주주들은 배당금을 수령했다. 돈과 권력의 연결고리는 더욱 꽉 조여졌다. 전쟁은 더 이상 견뎌내야 할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의 엔진이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동안 금융계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근본 위제의 종말. 전쟁 중 미국은 금 보유고를 보호하기 위해 금의 자유로운 환전을 중단했다. 달러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는 중이었다. 단순한 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닌 미국 국가의 힘과 산업 생산량,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청구권으로 말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으로 이는 공식화되었다. 달러는 세계 준비 통화의 왕좌에 올랐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 결과였으며 미국의 금융력을 세계적 금융 지배력으로 전환시켰다. 깊이 생각해보라. 유럽을 파괴한 전쟁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판매된 모든 채권, 발행된 모든 대출, 재가동된 모든 공장이 미국이 전장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쟁 기계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1945년에 끝나지 않는다. 뒤이은 냉전은 정치적 전쟁만큼이나 금융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군사 지출이 급증했다. 항공우주, 전자, 석유 등 산업 전체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국방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받았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군사적 케인즈주의라 불렀다. 전쟁에 대한 정부 지출이 경제를 활기차게 유지해 불황을 피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 한때 비상대책이었던 것이 영구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전쟁을 단순한 기회로만 삼지 않고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전쟁 지출이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많은 분쟁을 유발할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 방산업체는 번창하고 은행은 번창하며 정치인들은 번성한다. 일반 시민들은 인플레이션, 세금, 부채를 통해 그 대가를 치른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시작될 무렵 이 공식은 시스템에 완전히 내재되었다. 군사적 갈등은 더 이상 정치적, 이념적 투쟁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경제적 수단으로 여겨졌다. 베트남 전쟁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1,0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소모시켰다. 그러나 인명피해와 결국 군사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여는 계속 돌아갔다. 방위산업체들은 헬리콥터, 전투기, 무기, 네이팜을 보장된 가격에 공급했다. 은행들은 채권 시장을 통해 적자를 조달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실제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전쟁 지출이 경제를 왜곡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였다. 존슨 대통령은 총과 버터, 군사력과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에서의 베트남 전쟁과 국내에서의 위대한 사회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적자 지출이 시스템을 넘쳐 흐르자 달러와 금의 연동은 끊어졌다. 1971년 리처드 닉슨은 공식적으로 근본 위제를 폐지하며 외국 정부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역사적인 단절이었다. 달러는 금속이 아닌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적의 군사적 경제적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정 통화 fiat currency가 되었다. 베트남은 단순히 지정학을 바꾼 것이 아니라 화폐 자체를 변형시켰다. 이어 1970년대 석유 위기가 닥쳤고 다시 한번 금융 전략은 전쟁과 자원 통제와 얽혔다. 석유를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가격을 매기는 페트로달러 체제의 탄생은 금이 없어도 미국의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필수 불가결함을 보장했다.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는 그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보장했다. 돈과 전쟁은 더 이상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둘은 하나였다.
1991년 걸프전으로 넘어가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지역 안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석유 시장을 위협했고 미국 주도 연합군의 대응은 신속했다. 전쟁 자체는 짧았지만 방위 산업체와 석유 연계 기업들의 재정적 이익은 막대했다. 전쟁은 생중계되었고 그 이익 역시 생생히 전달되었다. 군사기술 기업들은 정밀 유도 무기를 선보이며 주가를 급등시켰다. 많은 기업에게 전쟁은 시험장이자 마케팅 캠페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세기의 전환점인 9.11 테러와 그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이 찾아왔다. 여기서 갈등의 금융화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은 참전 용사 장기 치료비와 부채 이자를 포함할 경우 미국에 약 6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 이 숫자는 너무나 어마어마해 거의 추상적으로 느껴질 지경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라. 그 부채 부담만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지원하거나 인프라를 재건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오히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할리버튼 같은 방산업체들이 혁신이나 민간 발전이 아닌 끝없는 전쟁 공급자로서 유명해지는 악순환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 역시 동일한 패턴을 따랐다. 채권이 발행되었다. 연방준비제도 FED는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부채로 불어나는 적자를 통해 그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자유를 보호하거나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된 전쟁들은 금융 및 기업 엘리트들에게 돈과 권력의 통로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여기 숨겨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전쟁들을 거의 이기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철군으로 끝났고 이라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포기되었다. 그러나 금융적 관점에서 전쟁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계약은 이행되었고 대출은 상환되었으며 이자는 계속해서 쌓여갔다. 결과와 무관하게 전쟁은 수익성이 높아졌다. 시스템 최상층에 있는 이들에게 끝없는 갈등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이제 이를 현재와 연결해 보자.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경고했던 군산복합체는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 국방 지출은 여전히 연방 예산의 가장 큰 항목 중 하나로 매년 꾸준히 8천억 달러를 초과한다. 국가의 전체 산업과 지역이 이에 의존한다. 월스트리트는 이를 금융 지원하며 이익을 얻는다. 정치인들은 이를 보호함으로써 표를 확보한다. 그리고 이 순환은 끝없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는 여러분, 주머니 속 돈, 식료품점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모두가 전쟁을 영구적인 배경 조건으로 정상화한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 그 기계는 항상 가동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금융 교육은 전쟁이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생활비 속에서, 재정적 자유의 침식 속에서 벌어집니다. 최근의 글로벌 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2008년 금융 붕괴는 전쟁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전개 방식은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정부 구제 금융, 기업 이익 보호, 일반 시민들은 손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과 구제 금융이 발행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노동 계층이 아닌 금융시장과 기업으로 직행했습니다. 전 시기에 완성된 메커니즘들, 적자 재원 조달, 채권 발행, 기업 보증은 이제 평시에도 적용됩니다. 전쟁 기계는 금융 시스템 자체와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면 갈등과 위기가 예외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부채, 통화,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아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 외 모든 이들에게는 함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잠식한다. 거품은 터지고
부채 사슬은 조여든다. 금융 시스템은 변동성을 통해 번성한다. 변동성은 의존성을 창출하고 의존성은 통제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인가? 단순히 전쟁이 나쁘거나 정부가 부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자명한 진리다. 더 깊은 교훈은 돈과 권력이 분리될 수 없으며 현대사의 모든 주요 갈등이 이념만큼이나 금융적 기회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면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개입 요구가 들려올 때, 국방 예산이 증가할 때, 자신의 생활비가 서서히 오르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단순히 적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누가 이익을 보는지 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금융교육의 의미다. 단순히 예산 편성, 투자, 저축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역사가 반복되는 패턴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배우는 것이다. 경제사는 교과서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삶에 관한 것이며, 희생에 관한 것이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제국에 관한 것이며, 오늘날 당신이 읽는 모든 헤드라인을 형성하는 부채와 이익에 숨겨진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전쟁이 명예나 민주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또한 대차대조표와 이자 지급, 기업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하지 않지만 금융 시스템은 당신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진정한 부를 원한다면,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슬로건과 선전을 넘어 돈과 권력의 기계적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구조가 당신을 짓누를 테니까요.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